모사드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영화나 소설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종종 등장을 했었는데요.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입니다. 한국의 국정원과 같은 곳이죠. 규모는 작지만 미국의 CIA와 비견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는 모사드는 이스라엘 건국 1년이 지난 194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여전히 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정세 속에서 초기 모사드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나치에게서 생존한 유대인들을 무사히 이스라엘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생존자 구출과 함께 가장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나치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을까요? 모사드는 동포들을 구출하면서 나치 잔당에 대한 처절한 복수전을 시작합니다. 나치 전범을 찾는 일이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았고 이미 사망했다면 확실히 사망했다는 증거를 찾을 때까지 추적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쟁과 유대인 학살을 계획하고 지시한 책임자들은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민족의 원수였습니다. 모사드는 그들을 이스라엘로 압송해서 재판에 세워 스스로 죄를 인정하게 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잡고 싶어 했던 1급 전범은 아돌프 아힌만이었습니다.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 학살의 실무 책임자로서 유대인 축출 및 학살 전문가로 통한 인물입니다. 최종 계급은 중령, 직책은 게슈타포 유대인과 과장이었습니다. 왜 모사드가 기를 쓰고 찾아내려 했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 이름값만큼 그를 체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힌만은 무려 15년 동안이나 추적을 피하며 살아갔죠. 나치 독일의 패망 이후 수감된 포로 수용소에서 퇴역 장교라는 위장 신분을 사용해서 1946년 수용소를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1950년까지의 그의 행적에는 여러 설이 있고요. 심지어 독일 관리로 일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1950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에 아힌만이 나타납니다. 리카르도 클레멘테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가 아르헨티나를 선택한 이유는 후안 페룬 대통령의 오른팔인 호르헤 안토니오와의 친분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호르헤 안토니오는 직접 이탈리아로 날아가 아힌만을 비롯한 10여 명의 나치 장교들을 인솔해 옵니다. 이후 아힌만은 아르헨티나에 빠르게 뿌리를 내립니다. 대통령의 지원을 등에 업은 아힌만은 1951년 메르세데스 벤츠 아르헨티나 현지 생산 공장 설립을 주도했고요. 이 회사 간부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이때 생산된 벤츠 시내버스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까지도 아르헨티나 전국의 시내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페론 정부는 독일과의 경제 협력, 기술 이전을 위해 아힌만의 능력을 10분 활용하면서 대신에 그의 신변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나치 전범이라는 신분을 잊고 아르헨티나 상류층으로 자유로운 삶을 즐겼죠. 심지어 2년 뒤에 합류한 그의 가족들은 아힌만이라는 성을 공개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방심은 틈을 만들고 균열을 일으키는 법이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아힌만의 도피는 모사드의 정보망에 걸리게 됩니다. 아힌만에게는 니콜라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1957년에 실비아 헤르만이라는 여성과 사귀게 됩니다. 교제를 하다 보면 서로의 집안이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아들 니콜라스가 아버지에 관한 정보를 말하게 돼요.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나치 독일에서 일했다. 유대인 말살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운명의 장난같게도 이 실비아의 아버지인 로타 헤르만 씨가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였던 겁니다. 즉 실비아는 유대계 아르헨티나인이었던 거죠. 딸인 실비아의 이야기를 들은 로타 헤르만은 알려지지 않은 루트로 서독의 나치 사냥꾼 프리츠 바우어 검사에게 이 정보를 전달합니다. 프리츠 검사는 유대계 독일인이에요. 당시의 독일 역사상 가장 어린 법조인으로 유명했지만 히틀러가 집권한 이후에 수용소에 끌려가서 살아남은 피해자였습니다.
아힌만에 대한 정보를 받은 프리츠 검사는 이 정보를 모사드 국장 이세르 하렐에게 넘겨줍니다. 왜 직접 체포하지 않았을까요? 이 프리츠 검사는 여전히 공직사회 곳곳에 나치 잔당들이 있는 서독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힌만이 다시 풀려날 것을 걱정했던 거죠. 모사드의 정보를 넘겨서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1960년 모사드는 본격적인 체포작전을 계획합니다. 2월에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수사팀은 그의 은신처 주소를 계속해서 조사를 했지만 이미 집이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아힌만은 수상한 낌새를 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원들이. 그래서 도망을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은신처를 알아내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전방위로 수사망을 펼친 끝에 정보원에게서 산페르노 지역의 외딴 집에 거주하는 클레멘테 가족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클레멘테는 아힌만의 가명이죠. 수사팀은 곧장 그 집으로 향했고요. 리카르도 클레멘테가 아돌프 아힌만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움직입니다. 먼저 맞은편 이웃집에 위장신분으로 방문을 해서 자신을 미국 재봉틀 회사 직원으로 소개합니다. 일대에 공장을 좀 짓고 싶은데 집을 팔 생각이 없냐라고 물으면서 서류 가방에 설치한 비밀 카메라로 클레멘테의 집을 촬영합니다. 그 다음 시립공문서 보관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동사무소, 이런 시립공문서 보관소에서 클레멘테의 집과 땅의 소유주가 아내의 베라 리블테 아힌만이라는 사실까지 확인을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요, 관습에 따라서 결혼 전의 성과 결혼 후의 성을 함께 쓴다고 해요. 확신을 가지게 된 모사드 수사팀은 잠복 끝에 리카르도 클레멘테의 인상착의까지 확인하는 데 성공을 하죠. 이세르 하렐 국장은 이스라엘 총리 자택에 찾아가 이 사실을 직접 보고합니다. 이에 다비드 벤구리온 총리는 짧은 한마디를 남깁니다. 죽여서라도 데려오게. 하렐 국장은 즉시 12명의 최정예 작전팀을 구성했는데요. 첩보국 최고 요원, 스파이 사냥꾼, 현지 요원, 군인, 문서 위조 전문가, 자물쇠 기술자, 의사, 모사드 요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까지 포함한 팀을 꾸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국과의 통신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대비해서 결정권자인 하렐 국장까지 직접 작전팀에 합류를 해서 아르헨티나로 넘어갑니다. 이 사안을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1960년 5월 9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아파트. 12명의 작전팀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휴대폰이 없었죠. 휴대폰이 없던 시절 그들의 지휘체계는 조금 독특했는데요. 먼저 하렐 국장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카페 300여 곳의 전화번호와 영업시간이 적혀있는 수첩을 갖고 있었고요. 사전에 정해놓은 시간대별로 국장이 카페를 옮겨 다니면서 연락을 주고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팀원들은 국장이 머무르는 장소와 시간대를 미리 숙지해서 연락을 취했고요. 국장은 카페 전화를 통해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작전팀은 아힌만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5월 11일을 작전 개시일로 정합니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5월 11일 오후 7시 25분. 두 대의 차에 나눠 탄 6명의 팀원들은 약속 지점에 도착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서 아힌만을 납치하기 위해 팀원들은 각자의 위치에 대기를 하는데요. 예정 시간보다 늦은 8시 5분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그를 발견합니다. 순식간에 차 안으로 아힌만을 밀어넣어 제압한 요원들은 그의 몸에서 나치 친위대들이 받았다는 문신 흉터를 확인합니다. 마침내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한 민족의 원수가 이스라엘 손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별장에 아힌만을 감금한 요원들은 신속하게 아힌만을 이스라엘로 압송할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아힌만의 가족들은 얼마 안가 아버지의 실종을 눈치챘고요. 아르헨티나 내의 반유대주의 단체에 도움을 청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요원들이 시간을 끌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원수를 잡는다지만 타국에서의 이런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와의 국제적인 충돌로 번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용하면서도 신속하게 아힌만 압송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를 이스라엘로 데려가기 위한 과정은 이 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나 소설에서 가장 흥미롭게 다뤄지는 부분인데요.
아르헨티나 독립 150주년 외교사절로 오는 이스라엘 대표단 항공기에 약을 주입한 아힌만을 아픈 항공사 직원으로 변장시켜 이스라엘로 데려옵니다. 여기까지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내용이고요. 이에 반박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개인 비행장에서 경비행기를 통해서 우루과이로 먼저 이동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로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진실 공방 중인 이동 과정은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5월 23일 모사드 독일 지부에 한 통의 비밀 전문이 도착합니다. 탈출한 영혼을 잡아 이스라엘로 데려간다. 톨스토이에게 즉시 전하라. 탈출한 영혼은 아돌프 아힌만, 톨스토이는 프리츠 바우어 검사의 암호명이었습니다. 체포 소식을 들은 프리츠는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총리는 전 세계로 이 소식을 전합니다. 15년 도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아돌프 아힌만. 아돌프 아힌만은 유대인 문제에 대한 히틀러의 최종 해결을 실행한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수백만 명을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가 이제 물 한 잔과 공책, 필기구가 전부인 피고인석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국제적으로 엄청난 논란과 화제를 일으킨 이 재판 과정을 이스라엘 정부는 미디어를 통해 생방송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1961년 4월 11일 예루살렘의 지역법원에서 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기소를 맡은 담당 검사는 무려 법무장관인 기드온 하우즈너였습니다. 또한 판사들과 검사들은 모두 독일 출생으로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스라엘인들로 구성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힌만에 대한 신문 및 법정 공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아힌만은 자신에게 기소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유대인 학살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라는 점은 인정한다. 인간적으로 죄책감을 느낀다. 하지만 본인은 히틀러의 명령을 수행한 일개 하수인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검사 측은 혐의 입증을 위해서 14주 동안 1000건 이상의 문서 제출과 112명의 홀로코스트 생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증인으로 선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모든 일을 증언했고 이 모든 일들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완강하게 자신의 혐의를 부정했던 아힌만은 과거의 발언에 발목이 잡혀 죄를 인정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1945년에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죽을 수 있다. 내가 500만 명의 인간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만족감의 근원이다. 자신의 신념과 사상을 숨기고 모르쇠로 일관한 그의 전략은 이렇게 실패로 끝납니다. 이미 연합국이 다른 나치 전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힌만의 역할은 드러날 만큼 드러나 있었다고 합니다. 1961년 12월 15일 아힌만은 기소된 15가지 혐의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은 선고문에서 그 범죄들은 그들의 본성과 능력에서 나온 전례 없는 참상이다. 유대인들을 겨냥한 범죄의 목표는 유대인만이 아닌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제거하려 한 것과 같다. 법원은 반인류적 범죄를 저지른 아돌프 아힌만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1962년 6월 1일) 새벽 아돌프 아힌만의 교수형이 집행됐습니다. 사형장에는 관료 몇과 기자 그리고 의사 1명이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는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나는 신을 믿으며 살았다. 나는 전시 법규를 준수했고 국가에 충성했다. 그의 시신은 곧바로 화장되었습니다. 홀로코스트 희생자 대부분이 불태워졌다고 하는데요. 생전 그가 저지른 짓을 그대로 돌려받은 셈이죠. 수백만 유대인의 시체 위에 자신의 가치를 세운 아힌만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지중해 어딘가에 뿌려졌습니다. 모사드는 어느 나라, 어느 단체도 그의 사망을 기리거나 추모할 수 없도록 마지막 흔적까지 철저하게 없애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나치 색출 작업은 시대를 초월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돼도 국장이 바뀌어도 그 기조만큼은 흔들림 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1977년에는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 LA에 홀로코스트 자료 연구 및 전범 추적을 위한 민간기관을 세웠고요. 전후 70여 년이 흐른 지금도
독일 정부와 협력해 나치 잔당을 찾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사 청산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대한민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모사드 10대 국장입니다. 오늘은 그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컨텐츠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장 뛰어난 국장으로 평가받는 그는 항상 사진 한 장을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의 친할아버지가 유대교 복장을 한 채 나치 군인의 총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찍힌 다음 할아버지는 총에 맞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사진을 볼 때마다 과거를 잊지 않고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을 기르고 강해져야만 한다는 생각을 되새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아돌프 아힌만 체포작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